전문 변호사를 만나다 리포터 유지혜입니다.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서는 많은 요인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세와 관련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는 분류하는 기준이나 종류가 복잡해 전문가의 도움 없이 해결을 하다가 낭패를 보기가 쉬운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성실에서 조세와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손병기 변호사를 만나 조세와 형사소송 관련 법률에 대해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께서는 법무법인 성실에서 조세와 형사의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말씀에 앞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의 이름은 성실이라고 정한 이유는 법무 업무가 서비스업이라는 것을 근거로 모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정하자는 의미에서 장명하는 것이며, 성실에서는 의뢰인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의뢰인들을 법무법인 성실의 가족이 겪는 일이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변호사님의 전문 분야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볼 텐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조세 소송을 많이 맡아 처리해 오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의 뜻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개념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조세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네, 조세란 쉽게 표현을 한다면 한 가정에서도 가정을 꾸리기 위한 수입이 있어야 할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그 살림살이를 꾸리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력이 있어야 할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뜻하는데요. 자력집행력이 있다는 점에서 사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는 다르고 의무 불이행 내지 제재를 근거로 과하게 되는 벌금, 몰수와도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에게 과징한다는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과도 다릅니다. 조세는 크게 분류를 한다면 관세와 내국세, 그리고 다시 내국세는 국세와 지방세, 특수목적을 보유하겠는지에 따라 일반세와 목적세,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세 소송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분류할 수 있나요? 조세 소송의 종류로는 우선 행정심판의 단계에서부터 헌법재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크게 분류를 한다면 취소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무효동 확인소송을 비롯한 조세행정소송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을 근거로 한 조세 형사소송, 조세법규가 헌법에 위반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헌법률 심판 내지 헌법소원을 포함하는 조세헌법소송, 그리고 조세 부과 처분이 당연 무효를 전제로 조세 환급을 구하는 의미의 조세 민사소송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 소송의 경우에는 행정법원의 탄생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비약적인 이론적, 실무적 발전이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이나믹한 소송 분야로 매우 흥미있는 분야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부언하고자 하면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 등 급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하여도 자력집행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도움으로 가능한 것이지만 조세의 경우에는 자력집행력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세를 납부한 후에 소송을 통하여 환급을 받아야 하는 형태이므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 및 증여세의 경우에도 물론 인적 공제제도 및 물납 그리고 높은 과세 표준이 있어 납세 의무자는 그리 많지는 않으나 축적된 부에 대한 일시적인 세금의 납부로 인하여 납세 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증여, 상속에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문 및 소송을 맡아 처리하여 오셨는데요. 상속과 증여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쟁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속과 증여는 빈부와 세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한 나라의 정치적 사주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도 있는데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평가의 시점을 어느 곳에 고정하느냐에 따라 평가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의 경우입니다. 상속과 증여의 부과 대상의 대부분은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쟁의 쟁점을 꼽자면 첫째, 이에 대한 우리의 세법의 규정은 너무나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법률 전문가조차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금융기관이 물론 시가에 대하여 정보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신뢰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상속증여세법의 규정은 지금은 완전 포괄주의로 전환하였음에도 여전히 간주 및 추정 규정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매우 난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법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속과 증여는 관련 법률을 잘 숙지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께서 변론을 담당하셨던 사건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처리하여 보았지만 명백히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이 조세소송의 특성 때문에 패소하는 것을 보면 가장 안타깝습니다. 조세소송 중 취소소송의 경우는 다른 행정소송과는 달리 필요적인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우선 행정기관의 선행적 판단을 받은 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기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소송으로 착각을 하든가 혹은 착오로 인하여 제소기간을 도과시킨 경우에는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이 소송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권리구제의 실익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를 발견했을 때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다른 경우로는 속칭 바지사장으로 재직을 한 경우인데 인정상여 및 과점주주로 지정이 되어 조세를 부과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자신이 실질적인 사장 내지 주주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명의를 대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형사 분야에서도 많은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형사사건의 대상이 되었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도움말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은 초반 대응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를 바로 섭외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가장 처음에 해야 하는 것은 침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사를 받는 것 자체는 긴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침착하지 않으면 잘못된 대응을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침착하지 않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속칭 브로커가 활개를 치면서 의뢰인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오히려 그 브로커에 의하여 사건이 매우 복잡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이나 증거가 있다면 멸실 내지 일실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형사사건의 진행을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우선 수사기관에 의한 인지에 의한 경우와 고소에 의한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말씀드린다면 처음에는 조서 작성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사건 진행과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는 과정인데요. 이때는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응 과정이 이에 해당됩니다. 조사를 마친 검사는 혐의가 없는 경우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며 기소의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 검사는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수사 및 불구속수사를 결정하게 되며 기소는 다시 약식기소와 정식기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주체는 국가의 형벌권을 구하는 검사와 그에 대한 상대방인 피고인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때때로 고소인이 자신이 형사소송의 주체인 양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참고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필히 숙지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수사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의뢰인과 함께 입회를 하여 보면 수사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실체적 진실 여부를 떠나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수사관의 신문사항을 끝까지 경청을 하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검찰 조서의 경우 증거 능력이 쉽게 인정이 되므로 항상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검사의 신문에 응해야 합니다. 형사소송 판결을 받으면 과중한 처벌을 받았다고 느껴 항소를 생각하게 될 것 같은데요. 항소할 때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면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물론 1심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사의 경우도 오판 내지 감정적인 요인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우선 제1심 판결을 사심없이 사실적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연후에 그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3범죄의 경우는 1심에서 합의가 없다면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합의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1심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증거 방법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사정변경 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항소심의 판결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변호사로서의 소신이나 이루고 싶으신 꿈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간 저는 운이 좋아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요. 전관이 아님에도 5건의 무죄, 3건의 영장 기각을 비롯하여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자로 한EU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법률시장도 개방되는 마당에 더 열심히 하여 한국의 변호사가 세계 어느 나라의 자원보다도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병기 변호사는 전관이 아님에도 5건의 무죄 및 3건의 영장 기각 등 변호사와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냈는데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가족의 일처럼 생각한다는 그의 말을 입증해주는 결과겠죠. 지금까지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 리포터 유지였습니다.